2026년 5월 인도 낮기온 50도, 체감온도 55도. 햇빛 아래 사람이 서 있기가 힘듭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맨발로 길에 나선 아이가 채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달걀이 있고 거의 모든 야외 노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로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기후위기라는 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북극곰, 빙하, 탄소 중립. 무섭고 두렵지만 왠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 그렇게 느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조용히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 항목에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디스는 북극곰을 걱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기후위기는 분명 우리의 육체적 생존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먼저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름이 되면 거리의 식당들이 조용해집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테이블 절반이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더워서 손님이 없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덥기 때문이라고.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오전 11시에 일을 멈춥니다. 오후엔 아예 나오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의 수입이 여름마다 30%, 40%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그냥 덥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은 올해도 수확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상추 한 봉지 가격이 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날씨 탓이라고 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숫자를 2번 확인합니다. 에어컨을 끄고 살 수도 없고 켜고 살기엔 너무 비쌉니다.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식당 매출 감소, 노동시간 손실, 식량 가격 상승, 냉방 비용 폭증. 우리가 그냥 더워서 라고 넘긴 것들이 사실은 매년 반복되는 청구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서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에서 국가로 넓혀보겠습니다.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체감온도 55도의 이야기는 단지 더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만으로 2030년까지 인도 GDP의 최대 4.5%, 금액으로는 최대 2,500억 달러가 증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열 스트레스로 사라질 일자리 8천만 개 중 3,400만 개가 인도에서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위만이 아닙니다. 폭우, 홍수, 산사태까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가 자연재해로 잃은 돈은 매년 GDP의 0.4%에 달합니다. 매년 빠짐없이.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단 9개월 동안 인도에서 기상이변이 발생한 날은 93%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그것이 99%로 올라갔습니다. 9개월간 거의 매일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사망자는 4,064명, 농경지 947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중국에서는 홍수로 156억 달러 피해에 315명이 사망했고 태풍 야기가 동남아시아를 강타해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홍수에서만 226명이 숨졌고 유럽 3개 재해의 피해액을 합치면 약 13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합산하면 2024년 기후 관련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은 3,280억 달러. 2023년보다 또 늘었습니다. 3,280억 달러.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복구가 따라옵니다. 무너진 도로를 다시 깔고 잠긴 집을 수리하고 끊어진 전기를 복구합니다. 그 비용은 국가가 냅니다. 우리는 흔히 국가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국가 어딘가에 따로 쌓아둔 돈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내는 부가가치세, 우리가 낸 돈입니다.
재난복구에 예산이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곳에 쓰일 돈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병원을 짓는 대신 도로를 다시 까는 데 씁니다. 노인복지를 늘리는 대신 수해 지역을 복구하는 데 씁니다. 학교를 보수하는 대신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는 데 씁니다. 기후재난은 매년 반복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복지의 일부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뉴스에서는 정부가 긴급 복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합니다.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이 원래 어디로 갈 돈이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의 민헨리 통계에 따르면 인도에서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단 5%만이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나머지 95%는 고스란히 국가와 개인이 떠안습니다. 보험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의 몫은 결국 세금을 내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기후재난을 뉴스로 봅니다.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아직 청구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개인의 지갑을 털고 국가의 예산을 갉아먹은 기후재난은 이제 더 큰 무대로 올라갑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인도의 경우 올해 폭염만으로 GDP가 최대 2.5% 깎일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2.5%가 작아 보이십니까? 한 나라의 GDP 성장률이 1%만 떨어져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수백만 명의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게 매년 반복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손실이 이제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성장 저해 요인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프랑스는 어떨까요? 반복되는 폭염으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최대 2,40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예상됩니다. 선진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감정도 없고 동정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 봅니다. 바로 글로벌 금융시장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후재난을 천재지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일. 그러니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험업계도 금융시장도 오랫동안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난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리스크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움직였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후 리스크를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디스가 어떤 나라의 기후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면 그 나라의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올라갑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그 부담은 다시 예산을 갉아먹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의 세금입니다. 기후위기가 우리의 복지를 줄이는 경로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무디스는 북극곰을 걱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무디스는 이제 기후를 더 이상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패턴이라면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도의 아이가 맨발로 길에 나섰다가 울음을 터뜨리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단지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당 매출이 줄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입이 쪼그라들고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국가 예산이 복구비로 사라지고 성장률이 깎이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기후위기, 아직도 두렵지만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되십니까?